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를 법적으로 풀어보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상담 내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부터 세상에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풀어보는 법률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박민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이야기들,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허락 없이 사진관에 전시된 가족사진. 재심에서 승소 후 원상 회복하려면 집안일 하지 않고 돈만 쓰는 아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할까요? 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법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요, 의들을 위한 법, 의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흔히들 많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에서 어떤 게 가정폭력에 해당이 되고 어떤 법에 규율이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을 변호사님 준비해 오셨군요. 먼저 가정폭력이 뭔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네, 가정폭력이라고 할 때 먼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특례법에 의해서 가정폭력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시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서 가정의 구성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폭력, 나중에 폭력은 설명하겠지만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가정폭력에 해당이 되고 통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죠. 네. 그렇군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행한 폭력, 이게 바로 다 가정폭력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가정이라고 할 때는 흔히들 우리 가족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 특별법, 특례법에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정의를 보면 일단은 그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모두 포함되어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건 저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관계에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 여기에는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는 정모 서자와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런 관계가 지금 있지 않더라도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폭력법, 특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에 해당해야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가정폭력은 법정에서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지금은 조금 많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실 수 있는데 흔히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뭐 체벌, 구타, 폭언 이런 것들이 흔히 그냥 이거는 그냥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사처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정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 아까 말씀드린 게 특례법이라고 할게요. 그 특례법상으로 정해놨어요. 이 정해놓은 거는 일반 형사법에 비해서 가정폭력에 해당될 때 뭐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뭐 상해죄, 폭행죄, 뭐 폭행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유기죄, 학대. 유기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방치하거나 또 학대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체포와 감금죄, 협박죄, 뭐 강간과 추행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 방해죄, 사기 공갈죄, 손괴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불법 정보 유통금지 위반죄 등 그리고 그 외에 또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 권리행사 방해죄는 뭐라고 하는 거는 내 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애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가정폭력 특례법에 정형화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위들이 다 포섭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중함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의 종류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정의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체적인 피해는 대표적으로 신체적인 폭력, 폭행행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때리거나 네. 밀치거나 목을 잡거나 이런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뺨을 때리는 행위, 뭐 사지를 뭐 비트는 행위, 뭐 팔을 잡고 막 안놔주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막 당연히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이런 것들 다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 뭐 어떤 정서적인 학대 뭐 이런 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건 이 정신적인 부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유형적인 뭐 주먹을 쓰거나 물건을 해서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말로, 그러니까 폭언을 하거나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그래서 상대방한테 지속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토탈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뭐 서로 간에 화났다고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가정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뭐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게 됐을 때 물론 뭐 이런 서로 간에 싸워서 심한 욕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그 부분은 그런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때는 좀 가볍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좀 보셔야 될 게 경제적인 위협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해당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기간 동안 뭐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뭐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위협 행위라고 해서 이것도 가정폭력 행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정 구성원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요구한다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 말씀드린 그런 유형뿐만 아니라 성적인 폭력 그리고 방치 행위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적 폭력은 아마도 이런 부분은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기존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행위를 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강간죄가 당연히 성립될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 수반되게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도 자꾸 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어떤 터치라든지 심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계속적으로 애무하거나 근데 이 부분들은 단순한 서로 간의 부부 사이라도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행위들이 심각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그것도 거부 반응이 심하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성적인 어떤 폭력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방임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치라고 하는 거는 무관심, 냉담하게 대하거나 위험 상황을 방치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상대방이 심하게 아픈데 이 부분들을 뭐 병원을 데려가거나 어떤 서로 부양을 하거나 이런 의무를 위반하는 거게 되겠죠.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먹을 걸 주지 않거나 이런 방치하는 행위가 지속될 때는 이건 또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네. 안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불결한 생활 환경에 장기간 동안 방치해서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 거기서 뭐 살도록 방치하는 행위라든지, 뭐 밥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두 어떤 방치 행위, 이것도 한편에 또 정서적인 학대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모두 가정폭력 행위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종류도 아주 많고 또 죄질도 중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 오늘 또 새롭게 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가족 구성원에게 가정은 가장 편안하고 안정받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공간에서의 폭력, 어떤 범죄 행위들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의들이 알아야 될 법, 의들의 법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네네. 사진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네. 저희 신랑이 네. 20년 한 4월쯤에 네네. 갑자기 코로나 시기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낙골당에 이제 모시려고 저희 네. 가족 사진이 좀 필요해서 네. 낙골함에 같이 넣으려고 네.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사진을 찍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네. 그래갖고 한 11월 23일경에 그 사진관에 다시 갈 일이 있어서 저희가 사진관에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낙골함에 넣는 사진이 쭉 진열된 데가 있어요. 네. 거기 탁자 위에 저희 가족 사진이 놓여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왜 이곳에다가 이 사진을 저희 가족 사진이 여기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한 장을 더 뽑아서 그냥 고일에다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네네. 오랫동안 네네.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네네. 이 기간 동안 저희처럼 왔을 때 저희 사진을 보고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네. 그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하고, 저희가 처음에 그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대표님이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거를 하지 않겠다. 네.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저희 아이는 이거가 너무 속상해서 지금 너무 기분 나빠해요. 여러 사람이. 그러시군요.
여러 사람이 저희 가족 사진을 다 보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상담자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이제 납골당에 같이 보관하실 목적으로 사진관을 통해서 찍으셨는데 전혀 우리 상담자님이나 다른 분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사진관에서 무단으로 이 가족 사진을 전시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가족 사진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시군요. 네네네네. 네, 이런 그래서 네. 너무 속상하고 남의 사진을 이렇게 허락 없이 그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 놓고 자기네 영업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상담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 부분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지 지금 박민성 변호사님이 전한 내용 함께 들으셨거든요. 바로 좀 더 말씀 나눠보면서 해결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는 사연은 제가 잘 들었어요. 네. 그때 그 3년 전에 사진 촬영하실 때 그 사진관 그 사장님이 이거 전시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봤나 봐요. 네네, 그때 물었을 때 저희 딸이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진관은 어떻게 사진이 올려져 있다는 거를 3년 뒤인데 네. 우연히 보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저희 아들 그 이제 취업을 위해서 거기서 네. 사진을 찍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양복 정장을 딱 입고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은 3년 전에 가족 사진 찍고 그 이후에 아드님이 한번 정장 사진을 찍었나 보죠? 거기서? 아니, 그날 같이 가서 이렇게 찍었었어요. 아, 같이 3년 가서 전에? 찍고, 예. 가족 사진도 같이 가서 찍고? 찍고 11월 이제 23일 날 제가 그 사진이 필요해서 미리 그 사진을 좀 저기를 해달라, 인화해달라 해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그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렸나요? 그 사진을? 그 이제 사진을 어디다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납골함에 넣는 그 유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최고급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예, 예. 그 사진을 거기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 그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저희가 이제 그 납골함에 넣는 사진만 따로 탁자 위에 넣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 위에 저희가 그걸 보고 저희도 선택했는데 다른 분들도 저희 사진이 가장 잘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사진을 올려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사진 내려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내려달라고는 안 하고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아. 이제 그래갖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희 사진을 가족 사진이 찍으셨어요. 거기에 올려져 있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제가.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그 스튜디오에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동의 없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사용했다면 그 가족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초상 얼굴이나 나의 신체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 5분이 다 청구할 침해가 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그때 찍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동의 없이 그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에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이렇게 게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그거 보고 좋네라고 해서 찍을 수 있도록 사용했다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법원에 네. 청구하실 네. 수 있는데 다만 청구할 때는 청구하시는 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의가 없었다. 그리고 무단으로 3년 동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래서 사진을
사진을 찍어 놓으신 건 잘 하셨어요. 근데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하셨을 때 상대방이 동의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미 동의 없이 사용한 거는 상대방이 인정했으니까 3년 동안 그거는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상대방이 인정을 했다면. 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때 동의해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사실 입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청구하는 쪽이 입증이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제3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족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반대로 해석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라고 허락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사진을 오랫동안 그 스튜디오의 영업 홍보를 위해서 올려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상담하시는 사연자분은 내가 대가를 받은 게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진관에서 아무 말 없이 사진만 이렇게 찍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거를 법적으로 사진관한테 빨리 내려달라. 그리고 그동안에 3년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위자료라든지 어떤 대가를 달라라고 하시려고 하시면 일단 그 소송을 하려면 그런 요건이 필요하니까 그 사장님한테 가서 일단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거 무단으로 그동안에 저희 동의 안 했는데 사용하셨냐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그때는 좀 네네.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차후에 만약에 그분이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걸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동의 없이 사진을 타인의 가족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자님이 보시기에 네. 그 사장님이 동의 없이 내가 이거 사용한 거다라고 인정할 것 같으세요? 추측. 그런 사연자님의 추측. 부분은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요? 그리고 혹시요, 네. 제가 거기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네. 그거를, 사용해도 되는지, 어. 그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근데 거기는 어디에 체크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저희는 당연히 안 한다고 했고요. 음. 근데 그게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죠.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증거가 되죠. 근데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요청을 했을 때 없다고 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관 기간이 지금이라도 있을 텐데 없다고 지금이라도 하겠죠. 체크해버리면 저희는 그거는 지금이요? 네, 지금이라도 저기에다가 그 서류에다가 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냥 체크해버리면 그럴 수 저희는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은 네, 당연히 소송에서 그게 입증이 되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뭐 위자료 상당의 금액이라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올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가셔가지고 네, 이거 지난번에 내가 보고 왔는데 네, 우리 가족들한테 다 물어보고 내 기억에는 그때 가족 사진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할 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다. 네, 그런데
지금 우연히 우리 아들 그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그쪽 네.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 미안하다, 그러냐 미안하다라고 하거나 네. 그때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하거나 네. 피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인정을 하면 그 뭐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거 뭐 다른 뭐 사진 찍는 거를 서비스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돈으로 좀 해서 받으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발뺌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나가셔야지. 그때 서류 쓴 거 있는데 지금 한번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가지 마시고. 네. 근데 보관이 안 된다. 그러면 왜 그건 예전에 쓴 거 있는데 왜 보관이 안 되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려놨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한 것도 증거를 만들어놨, 그런 동의서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게 없냐. 그럼 반대로 이거는 그냥 무단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을 좀 풀어 가시면 거기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올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소송을 하셔도 되는데, 소송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빙 자료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죠?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없다, 동의했다,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박을 할 수가 없다면 그냥 소송에서는 판결로 가면은 어떤 주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일정한 요건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입증을 못하면 법원에서는 그냥 청구하는 거 이유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 사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만들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제가 한 말씀하신 가지만,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거기 이제 홈피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자기들의 저작권물에 대해서는 그 자기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싫으시면 그 미리 말씀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써놓은 내용 같고요. 사진관에서 내가 사진을 찍으면 사실상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주고 그 필름도 받아올 수 있어요. 내 가족 사진이고 그분은 그거를 가지고 뭐 가공을 하거나 이쁘게 하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사진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거기다가 가족 사진에다 어떤 창작을 하거나 자기에 대한 노하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스튜디오도 보면 내가 사진 찍으면 그거에 대한 그 파일 달라라고 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요즘은 홍보를 하는 매체도 다양하다 보니까 사진관에 전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진관 홈페이지라던가 블로그 이런 SNS 매체에도 불법적으로 사실 촬영된 사진이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단지 나의 가족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걸 했을 그렇죠. 뿐이지 그거를 무단으로 다른 데로 이용하다라는 동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조언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조치를 취하시면서 받아오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적절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게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는 상대방이 허위 주소 기재 및 증인 위증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재심에서 다투어 제가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제 소유의 건물에 대해 처음에 패소 판결 등에 따라 강제 경매로 이미 건물을 넘겨버렸는데요. 재심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잡혀 제가 최종 승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제 소유였던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다시 원상 회복을 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신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는 거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변호사님. 법원은 어떤 경우에 하급식 판결을 뒤집나요? 네, 지금 사연자의 사연을 보시면 재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이게 허위 주소를 기재했다는 거 보니까 상대방이 받지를 못하도록 다른 주소지를 했고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 위증도 있었다라고 기재를 해서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 1심에서 허위 주소로 상대방의 서류를 받을 주소를 허위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받지 못하도록 해서 뭐 판결이 확정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심, 2심, 3심을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건 1심에서 사실관계 부분 플러스 법리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사실관계 입증을 1심에서 못했다가 항소심에서 더 추가로 사실관계를 내가 주장하는 걸 입증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에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승소 판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법리가 다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심 하다 보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늠을 할 수는 있지만 항소심에서 당연히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1심 판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회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법리적인 부분도 더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재심에서 만약 다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요. 소송 비용도 다 상대방 부담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재심이라는 거는 요즘 많이들 아실 텐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에서 정하는 재심, 네.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판단받았던 그 법원에 재심 그렇죠.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재심 소송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같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재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예전 판결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저희가 청구하는 거에 따라 소송 비용은 상대방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강제 집행 절차가 종료가 되고요. 재심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변호사님 받았다고 한다면요. 통상 사전에 집행된 경매는 그럼 다 무효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 사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연을 보면 금전 청구 소송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A가 B한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인데 여기서 어떻든 간에 승소가 됐어요. B가 A한테 1,000만 원을 줘라.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B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임의적으로 1,000만 원을 안 갚으면 B의 부동산에 강제 집행, 경매 신청을 해서 그게 낙찰이 돼서 거기서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매 절차와 이 소송 절차는 좀 구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심에서 소송에서 승소해서 관련 사건을 다 뒤집어서 거꾸로 1,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근거로 만약에 이 강제 경매가 사연자분의 집이 경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고 하면 이 재심에 의해서 관련 소송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강제 경매가 반드시 그냥 원인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다투기가 좀 어렵고 그거에 대한 손해를 오히려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연을 보면요. 첫 번째 소송에서 상대방의 증인과 주소를 허위로 위장을 해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게 맞다면 원상 회복도 가능한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의 취지가 상대방의 허위 주소로 인해서 패소 판결 받아가지고 그 패소 판결에 근거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네. 하면 재심에 의해서 그 패소 판결이 만약에 네. 거꾸로 됐다, 원상회복됐다 그러면 그 판결에 기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무효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판결 자체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라면 그 소유권 그 판결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뒤집힘으로 인해서 거꾸로 판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도 다시 원상 회복되실 수는 있어요. 앞서 말한 질문과는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어쨌든 재심의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재심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하잖아요. 어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나요? 아까 그 사연을 보시면 상대방의 허위 주소, 그렇죠. 그다음에 증인도 허위 증언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 주소로 써서 상대방의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송 사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송 사기에 해당되면 이 부분에 형사고소를 하셔가지고 소송 사기로 유죄 판결이 받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허위이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혔죠. 네. 뒤집힌 걸 가지고 그 부분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또 공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투입되게 되잖아요. 좀 잘 해결되실 수 있길 바라겠고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잘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계속해서 생생법률쇼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일을 그만둬서 가정주부로 지내왔는데요. 저는 월급 400만 원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생활 5년 동안 아내는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는데요.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제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도 거의 주말에 제가 몰아서 하고요. 아내는 제가 번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본인 외모를 손질하고 쇼핑을 하는데 매번 탕진했는데요. 겨우 참고 지내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본인에게 월급을 모두 주고 저에게는 용돈을 타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저는 아내와 큰 싸움이 났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즉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음날 아내의 짐을 싸서 처가댁으로 보내버렸는데요. 지긋지긋한 나머지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 역시 결혼 전 저 혼자 살던 집이었고 아내는 시집 올 때 몸만 덩그러니 왔는데 처제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와서 언니를 받아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 집은 부부 공동생활 공간이라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동안 남편 취급 제대로 한번 못 받고 서럽게 살았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사유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일이 참 쉽지가 않죠. 일단 어쨌든 남편분께서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부분 어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네.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지금 사연을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을 하시다가 아내분이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비밀번호를 바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퇴거불응죄 들어왔는데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동의 없이 집에 네. 들어온 경우 이런 처벌들이 네, 되는데 일단 제 발로 스스로 나갔죠. 스스로 나간 상황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형사적으로 처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게 결국 부부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혼 사유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집안일을 아내분이 한 번도 안 했다고 전해주고 계세요. 밥도 한번 차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상담자님이 토로를 하셨는데 배달 음식을 아내가 먹은 설거지까지 남편분이 하셨다고 하니까 좀 심정적으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사유라면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유를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경우일 수 있고 배우자한테 좀 부당하게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들의 입증만 제대로 되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자료까지 받고 싶다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라고 한다면 통상 뭐 불륜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우신데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면 당연히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사유라면 통상 위자료가 인정이 될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다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의 책임을 의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돼서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 위자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간이 5년이고 어느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생각한 만큼 위자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뭐 금액을 적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 판단에는 이 정도에서 위자료 받는다고 하면 2천 내외, 3천 이 정도 선에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산 분할도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분만 생활비를 충당하셨던 거는 맞는데 어쨌든 아내분이 집에서 어느 정도 가사 일을 한 부분이 재산 산정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로 인정될까 좀 궁금한데 재산 분할 이런 경우에도 해줄 의무가 남편분에게 있는 걸까요? 그럼 있죠. 지금 이 집이 이 사연자분에 보면 결혼 전부터 혼자 명의로 계속 가지고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부라고 하더라도 이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해서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그 기여도 차원에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연자인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다 입증을 하시면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거의 많이 이렇게 참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 심적으로도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연자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이 쓰셔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소송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사연자님이 올린 이런 사유들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증인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 뭐 카카오톡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상황 잘 극복하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했는데요. 저는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그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퇴사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처벌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는 하실 수 있어요. 이 신고라고 하는 거는 고용노동부에 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시는 건데 사실상 실효성은 내가 회사 내에 있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괴롭힘을 당해서 적정한 회사로부터 조치를 받고 다시 원만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보호받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회사 내 이런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견디지 못해서 퇴사 후에 신고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는 가해자는 회사에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나 안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고를 하시면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퇴사했다는 이유로 사실 회사가 당장 피해자가 눈앞에 없으니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상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그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거나 분리조치,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리고 신고를 받으면 그 회사는 직접적으로 빨리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거는 신고를 받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회사 내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 퇴사했어. 그러면 회사에서 그거를 취해줄 조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퇴사하시더라도 그 부분들을 미리 회사에 알려서 할 수 있도록 미리 근거를 좀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신고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고용주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를 받으실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신고도 하시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보호를 최대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신고를 하시려면 그 절차, 당장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신고 방법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퇴사 후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용노동부에 그렇죠.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회사에도 통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만약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알리고 미리 알려서 얘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가 자칫하다가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 다른 법적인 문제 야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물론 정보통신법상으로 사이버상에 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난 퇴사했지만 직장 동료한테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당한 사실을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막 퍼진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피해자가 동일하게 같이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공익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 내가 겪은 진실한 사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참작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거나 증거들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되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허위 사실을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거를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약간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거는 이런 취지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략히 조언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시면 사실 견디기가 힘든데 옆에 동료들한테도 좀 도움을 구하시고 회사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적정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먼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마음이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법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생생법률쇼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주세요. 02557-829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상담해 주신 박민성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